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3조 달러 수준이니까 이게 4조? 진짜 많이 가면 6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 25조 달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좀 너무 허황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맡고 있는 유동훈입니다. 거의 5년이 돼가네요. 글로벌 투자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많은 개인 고객분들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제방송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글로벌 투자, 특히 미국 투자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있어서 글로벌 투자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야죠. 저희가 이제 작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저희가 계속 제일 먼저 아마 AI 사이클과 엔비디아 외에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나스닥 기준으로서 25% 이상의 상승을 볼 수 있다. 지금 지난 1년간의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3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 이외에 엔비디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AI 스토리로서 증시를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싣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다면 올해 들어서 이 상반기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높게 가져가는 건 맞는데 아주 높게는 아니고 조금 어떤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당 다르겠지만 엔비디아 비중을 10% 이상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코랑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이클은 AI 사이클이죠. 시스코 시스템즈는 95년부터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다 하드웨어였어요. 소프트웨어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쇼라고 해서 인터넷 보급률이 2000년도가 되니까 거의 50%까지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 수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매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많이 깔았기 때문에 이제 마진 축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피크를 치고 또 다른 어떤 수익 구조가 들어올 게 없으니까 인터넷 하드웨어 이외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그 까는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주가가 40배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로 계산하자면 이제 아무리 오래됐다고 계산하더라도 2년밖에 안 됐다. 그 AI 인프라를 까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 서버를 전체 서버의 비중으로 계산하면 올해 연말에 이제 두 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95년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인터넷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이게 좀 더 빨리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인터넷 사이클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0%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5년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뭐 한 3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그 3년이라는 그 50%라는 그 시장을 가져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스코 시스템과 비교를 하지만 아직까지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엔비디아가 시스코 시스템즈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인터넷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뭐 메타 플랫폼이 있을 거고 아마존, 구글, 다 알고 있는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영업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드웨어보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 알고 있어서 이 AI 칩을 이용한 부분 플러스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까지도 자율주행 쪽, 그 이외에 뭐 바이오 산업 진출,
신약 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등등등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엔비디아의 고점은 시스코 시스템즈의 상승폭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3조 달러 수준이니까 이게 4조? 진짜 많이 가면 6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 25조 달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좀 너무 허황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 상승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성장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부분이 아직까지 뭐 50% 깔린 게 아니라 뭐 진짜 많이 계산해봐야 10% 깔렸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참 더 올라가야 될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그냥 엔비디아만 투자 이건 아니에요.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랬습니다. 엔비디아만 투자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엔비디아 and family, 뭐 엔비디아 and friends, 뭐 그래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연결시켜서 종목 고르는 게 이제 좀 더 다양해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투자 레터를 만드는데요. 주간 단위로 매주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보통 그 들여다볼 만한 회사 리스트 정도로 올려드려요.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예, 이 종목을 사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이게 작년 올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진짜 고점에 샀으면 마이너스 40%에 물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을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리스트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나 그거를 직접 결정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 같이 운용하는 사람에 맡기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이 기업 리스트를 쭉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큰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AI 하드웨어 쪽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깔고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는 또 하드웨어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BM. 그 다음에 이제 AI 칩.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정도. 뭐 그 외에 또 기업들이 쭉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요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금은 절반 이상이셔야 돼요. 심지어는 70%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인프라가 많이 깔리고 나서 끝났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가 많이 깔리고 나면 이제 엔비디아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마진 프레셔, 영업 마진, 영업 이익률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우리가 지금 뭐 몇몇 개 좀 찾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점점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쇼가 올라갔었을 때 그 대형주를 던져야 됐던 것처럼 AI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드웨어 쪽을 줄이고 소프트웨어를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뭐 글로벌 기업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30개 기업 중에서 잘 보시면서 직접 공부하셔서 투자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 템포씩 해 나가시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서버의 비중이 전체 서버 비중이 50% 넘어가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 서버 투자 금액이 더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버 쪽을 줄이고 AI 서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AI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어떤 그 비즈니스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어떤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속도가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인터넷이 나오고 인터넷을 다 깔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가 나오고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훨씬 좁은 5년짜리다. 그러면요, 그 서버 까는 비중이나 가격도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지금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건가, 글쎄요. 정말 많이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겨우 AI 가동하는 거 보면 저도 매일매일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핸드폰은 보죠. 인터넷 매일매일 쓰잖아요. 예, 그 정도로 AI가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글쎄 우리 세대도 이제 굉장히 편해지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일이 막 보면서 타입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속도는 훨씬 크고 빠르고 세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고점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걱정하시고 뭐 캐니멀리제이션까지 걱정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업종을 보고 있기는 한데 AI 쪽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AI가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전력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개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력 관련된 쪽, 특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퓨전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AI의 발전 속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AI가 1을 구동하기 위해서 쓰던 전력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10을 구동하는 데 쓰는 전력이랑 똑같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전력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에너지를 창출해낼 필요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뭐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구적인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비중을 너무너무 높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바이오 관련된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한다고 치면 보통 2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한 3개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 200개 기업에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3개를 골라낼 수만 있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도 굉장히 놀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AI와 연결돼서 보시는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인더스트리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AI 기기 관련해서 과거에는 인터넷 기기라고 생각한다면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AI 기기를 사용한다. 또는 지금 보고 계신 랩탑, 또는 아니면 뭐 데스크탑 PC.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AI를 쓸 거다라고 지금 가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자체가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로보택시 산업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 보험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고 치면 전기차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AI 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그 이외에 또 테슬라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봇이겠죠. 그러니까 로봇이 기기가 되는 거죠. AI를 이용하는 기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로봇이 지식 집약형 또한 노동 집약형까지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진다. 그럼 이건 진짜 엑스포넨셜 그로스, 그러니까 엄청난 가속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들, 그래서 뭐 전기차 부품 등등을 로봇까지 포함한 이런 기기 쪽,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산업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 선별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런 리스크를 보는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 커리어가 31년 차인데 우리나라의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IMF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리포트를 썼던 사람이고요. 또 2006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관련돼서의 리포트를 썼던 사람이고, 결국 그런 어떤 충격,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시스템ik 리스크, 체계적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큰 위기가 터질 가능성을 짚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짚어내겠습니까만, 그래도 터지기 1년 전? 뭐 옛날에는 2년 전에 뭐 판단했다면 이제는 한 1년 전 또는 6개월 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욕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럼 충격이 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미국을 제외하면은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냐면 중국이에요. 중국발 어떤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짧으면 3년 안에, 글쎄 2, 3년 안에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5년 안에는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걸 미국 쪽으로 보자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해서 민간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쪽으로 갑니다. 중소형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쪽 두 개가 다 어떤 약한 연결고리예요. 상업용 부동산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게 규모로 계산하면은 미국 GDP 한 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크레딧, 그러니까 민간 이 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조 달러 정도 되니까 미국 GDP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한 13% 정도 되는데 그건 전체 금액이고요. 여기에 손실률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손실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5%가 안 되겠죠. GDP 대비해서. 전체 13% 중에서 한 5%가 구멍이 난다. 뭐 이 정도가 거의 뭐 한 40% 정도가 구멍이 난다. 전체 14%에서. 그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어떤 시스템의 리스크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케이스일 때 올해와 내년에 어떤 큰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아 보이는 않는데, 만약에 뭐 이런 민간 신용이 급증했다. 보시면 이제 2007년, 2008년, 2006년 이때 완전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어떤 민간 부채가 너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늘어난다. 상업용 부동산에 거품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다. 그걸 다 더했더니 진짜 GDP 20%더라. 그래서 손실률이 진짜 10%도 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판단할 거고요. 또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뭐 워낙 은행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면서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가 무너졌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굉장히 저소득층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런 금융 위기 또는 뭐 시스템ik 리스크, 경제적 충격, 뭐 급락장, 급격한 경기 침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악순환 고리들의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5년 안에 오겠죠. 그래서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상반기에 대한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좀 평가를 좀 내려봐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연초에 많은 분들께서 뭐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다, 뭐 1.5% 이상 할 거다라는 의견을 내셨었고, 반면에 저희는 올해 많이 내려야 뭐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는 올해 상반기를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AI 사이클 관련돼서의 IT 업종 위주의 투자, 대형 기술주 위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연초에 뭐 많은 분들께서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반기 결과는 뭐 저희의 추천이 좀 좋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연초 대비해서 6개월 동안에 한 3.8%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 특히 중소형주 추천을 많이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수익률이 없었습니다. 0.77%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러셀 2000이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S&P 500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스닥 1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초 대비해서 14.5%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1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대형 기술주 위주의 AI 사이클 위주의 어떤 증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것은 금리가 빠지지 않았는데도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4%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사실 뭐 상반기 만에 14.5%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성과죠. 네,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또 계속 짚어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지, 뭐 똑같이 가야 될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게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올해 연초에 뭐 7번까지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기가 위축이 빨리 된다라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을 빨리 많이 풀어야지만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1.75%까지 내려버리면 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의 현상,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너무너무 위축이 되는 과정에서의 금리를 빨리 내려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급락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뭐 10%, 20% 빠지는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다행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금리를 정말 이렇게 빨리 내려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내려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경우의 어떤 결과였다면 폭등장이 나왔겠죠. 예, 경기는 튼튼한데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줬으니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케이스가 되고 그게 어떤 거품을 조장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 금리를 연말까지 최대 3차례 한 2-3차례 정도 내려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까지도 안 내려줘도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페드 와치를 보시면은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확률이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된다. 즉 9월에 내릴 겁니다. 11월, 12월을 보시면은 뭐 거의 한 차례 더 내려줄 수도 있을 가능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추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금리를 2, 4분기에 유럽 쪽도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CPI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2%대 중반 살짝 중반보다 조금 높은 2.6%, 2.7% 이 정도 수준이라서 금리를 굳이 5.5%에 유지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1년과 2년의 사이에 천천히 최대 1.5% 저희는 아마 1%만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를 내려주는 시기 아니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또는 금리가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서 하락하는 주기에는 보통 주식시장이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의 금리가 연말까지 뭐 한 4%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4% 밑에 뭐 정말 많이 내려가면 3.5%까지 아니면 뭐 한 3.75 정도까지 뭐 이런 수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주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이 금리가 이 높은 편이잖아요. 높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사실 그 10년 국채 금리 4%에서 4.5% 사이가 아주 높은 금리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높기는 높죠. 과거보다는. 그래서 그 정도의 금리에서 전혀 어떤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이 올라간 거죠. 특히 나스닥 100이라든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뭐 대형 기술주라든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든지 사실 금리가 뭐 4% 5%면 현금 가지고 예금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S&P 500과 특히 나스닥 100 쪽이 훨씬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영향을 덜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톱니나 뭐 다른 대표적인 어떤 그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론을 펴셨던 분들이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중소형주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40% 이상의 기업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수가 그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만약에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 준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떨어뜨리더라 하더라도 1% 정도라고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금리 수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대형 기술주 위주, 특히 나스닥 100 위주 이런 쪽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수혜라기보다도 어쨌든 뭐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푸는 구간이에요. 그 여태까지 2022년의 흐름을 보시면은 금리를 급격하게 빨리 올렸죠. 그렇지만 금리를 천천히 내려줘도 되는 이슈.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시 막 치고 올라간기보다는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적절하죠. 물론 이 물가가 한번 확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폭이 안정을 찾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천천히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국가들 유럽 쪽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뭐 등등에서 금리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사실 내려줘야죠. 예,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좀 보고 있는 케이스라서 뭐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올해 상반기가 워낙 강했으니까 하반기가 좀 쉬어가야 된다 정도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도 1년도 제법 뭐 강한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예의 연초 상반기에 10% 이상 올랐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게 일어나고 나서 보통 하반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보통 연말까지 추가로 82.6%의 확률로서 7.7% 상승. 이게 평균값이고요. 그다음에 중간값은 9.8% 추가 상승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7%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테이블에는 안 나오지만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S&P 500의 지금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이 가격 나누기 잉여 연금 흐름을 보는 건데요. 평균이 23.7배인데 지금이 26배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95년부터 2000년에 어떤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 평균값이 33.3인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높았어요. 보통 뭐 거의 40에서 5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그 매력도를 보면은 충분히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물론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다른 얘기입니다.
평균값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 안정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재밌게 보는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올해 연초 그리고 작년 1년도 그렇고요. 시장을 주도한 거는 대형 기술주. 그래서 결국 소수의 기업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마지막 끝물일 때는 사실 대형주가 시장을 리드하지 않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모든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가요. 그래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저희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 연준도 그렇고 전체적 유동성을 축소시키거나 금리를 올려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경제 성장률도 다시 부양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꺾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경기 침체가 앞으로 2년 동안에 오지 않는다는 가정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전략이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2년 동안에 1년 동안에 20% 이상, 2년 동안에 또 30%, 그래서 총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시고 조금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실 때, 뭐 지금 같을 때 좀 쉬시다가 좀 있다가 또 더 늘리시고 이런 식의 어떤 적립식적인 어떤 투자, 분할 매수 뭐 이런 전략을 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 연말까지 계속 장은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연 수익률이 복리로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 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S&P 500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금리가 안 떨어져 주면 올해 연말까지 S&P 500은 뭐 5,500에서 5,600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금리가 4%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5,800, 5,9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추가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S&P 500 ROE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로 계산하면은 25% 이상의 매력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6,800이 넘는다는 겁니다. 내년 연말에. 그리고 내후년으로 계산하면 앞자리가 7자를 넘었을 거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는 저희는 7,000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아마 한 1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아니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점점 더 가시화되는 것 같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글쎄요. 2만 포인트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요. 또 내년 연말까지 뭐 2만 훨씬 넘는 뭐 계산 대충 하자 보면 2만 4천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나스닥 100으로 계산하시면은 글쎄요. 앞으로 1년 동안에 2만 4천. 지금이 19,600 정도 되니까 2만으로 잡으면 20% 정도. 예,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가 충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앞으로 계속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 거기에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뭐 PMI 지표가 됐던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가 됐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숫자가 됐던 또는 또 고용 지표가 됐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착각을 하시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즉 금리를 얼마나 떨어뜨려 줄까,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떨어져 줄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이에 따라서 얼마나 위축이 될까, 아니면 안정적일까, 아니면 뭐 화랑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PMI 지표가 됐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숫자가 됐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뭐 업데이트를 하는 숫자들이 나오니까 또 고용 시장이 너무 핫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자극될 거고, 그죠? 고용 시장이 너무 빨리 식어버리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매달 나오니까, 그죠?
확인하시면서 연말까지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를 보시면 저희의 투자 그 스타일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저희는 2019년 하반기까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들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셨었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상장 이후에 그때까지 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라는 기업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때의 그 기간에 금리가 낮았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또 자본 조달을 대출로 하지 않았고 증자 또는 주식 쪽으로 레이즈를 했던 거죠. 돈을.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했지만 이 회사가 더 이상 돈을 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 그게 아마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전략과 저희가 완전 틀린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님께서 하는 투자 전략은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 회사가 적자든 흑자든 그 회사의 혁신 기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막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혁신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기술의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 경험 30년으로는 절대로 현금 흐름 플러스가 되기 전에는 투자 안 한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흑자 전환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한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플러스로 전환된 게 언제냐면 2019년 하반기입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20배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10배 오른 정도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 정도 빠졌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의 타이밍 자체가 그때 투자했던 이유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게 흑자 전환이 돼서 그 현금 흐름이 좋아서 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 있어서 그러면 언제 투자를 또 다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전기차 부품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갖고 있는 그 이외의 산업, 전기차를 이용해서 AI 산업 관련돼서의 어떤 자율주행, 뭐 인슈런스, 보험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옵티머스가 들어오면서 로봇을 어떻게 하면서 기계의 또 추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쪽 비즈니스가 플러스 전환되는 타이밍,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번에는 조금 템포가 빠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벌써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본적인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물론 마진이 축소돼서 돈에 버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 높은 금리에 자금 조달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쫓아오는 방법에 있어서 이 앞으로 AI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전기차 쪽에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BYD 같은 회사를 가장 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현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만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플랫폼화, AI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BYD는 미국이 공격을 하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써서 자율주행을 하기에 불편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제가 볼 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부분만 보이면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들여다보고 있고 벌써 투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이게 이제 주가 흐름 차트를 보면서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테슬라를 그런 식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느냐 아니면 짧게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투자 안 합니다. 이 내연기관차 쪽에 관심을 가지는 케이스도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쪽에 어떤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뭐 BYD의 주가가 좋았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또 리비안이 주가가 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은 그렇게 막 탄력 있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의 이 그룹은 사실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이쪽도 지금 로봇 산업 투자와 플랫폼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게다가 또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트러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연기관 모델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연기관 모델을 갖고 있지만 전기차 모델을 갖고 오면서 앞으로의 이 플랫폼화 시대에서 자동차 산업을 AI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물품을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뭘 살 때 그것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뭔가 베네핏을 받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금투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었을 때 금투세가 사실 뭐 의미가 있지만 금투세라는 거는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야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았죠.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미국의 S&P 500의 PER이 21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PER은 8배, 9배란 말이죠. 그러면 겨우 미국의 한 40%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을 투자하지 한국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그 기업들이 다 벌어들이는 돈, 그거를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즉 환원율이 97%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벌어들이면 100을 벌어들이면 그중에 97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 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ER이 그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21배라도 아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5%인데 그죠? 1 나누기 5 하면 20배가 되는 거고 1 나누기 4 하면 25배가 되는 거고 적절한 금리가 4%라면 진짜 PER이 25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 계산합시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금리가 4%가 안 되고 3%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4%로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의 PER은 25배야 돼요. 근데 지금 8배예요. 그 25배에 겨우 30% 수준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97% 돌려주지 않고요. 20%에서 25%만 돌려줘요. 그러니까 PER이 25배가 아니라 그거에 20% 해야 되는 거죠. 30%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PER이 5배 또는 7배 반이 적절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기업은 주주들을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내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금투세 얘기 나오고 있고 사실 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걸 다 계산하면은 주가가 오르는 게 대주주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법규상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적절한 어떤 리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 아래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지금같이 미국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금투세가 딱 들어오면 미국 주식 투자하거나 한국 주식 투자하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중에서 자기한테 돌려주는 기업이 저희가 투자해야죠. 투자한 소액주주들한테.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실 금투세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이런 미국 기업 투자를 늘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한국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됐어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셔야 됐고 맨날 차트 보셔야 됐고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 투자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미국은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수익을 깎아먹습니다. 수수료만 많이 내시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국 투자에 있어서 멘탈을 바꾸셔야 되고 좋은 주식을 찾았으면 꾸준히 계속 가져가고 더 늘리시고 쭉 가는 거죠. 미국이라는 지금 경제는, 미국이라는 금융산업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을 때 패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패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당연히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미국 투자를 하실 때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장기 투자,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저희는 주식시장은 계속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못해도 2026년 중간선거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좋은 강도의 차이가 틀릴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부양책을 많이 쓸 겁니다. 금리를 많이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줄 필요도 없는데 많이 내려주면은 이게 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저는 초호황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됐었을 때 후유증이 심하다. 그래서 언제 털고 나와야 될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증시는 좋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금융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고유에너지 같은 쪽, 그래서 굴뚝산업 쪽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바이든이 되면은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AI 산업과 반도체와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력 인프라 이쪽은 무조건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또한 금리가 어쨌든 천천히 떨어지는 가운데서 주택 건설 쪽은 계속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몰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누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좋은 업종. 그게 바로 AI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과 전력 소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AI 전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큰 비중으로,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은 이쪽에 대한 초점 맞추고, 뭐 심지어는 뭐 70%까지도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 30%를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민감한 쪽으로 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의 사이클은 AI 사이클이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 이 두 개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형 기술주와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 결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반기 변화나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근데 한국 주식을 팔고 나오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한 부분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악재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 미국의 제법 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들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주식을 연말까지 좋게 보고 있어요.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내후년, 내년 뭐 이런 때 언제 빠져나올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주식은 좀 더 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지금 최소 6개월, 그 정도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어떤 스케줄, 그리고 또 대선이 있는 스케줄로 따지자면 좀 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도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여전히 큰 흐름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 큰 흐름이라고 하면 여전히 AI 사이클이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작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IT 쪽에 60%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업종으로 보면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이게 이제 뭐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이게 한국산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 뭐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같이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I를 이용한 바이오 산업 경쟁력,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85%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겨우 한 15% 정도만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주택건설. 미국의 주택건설입니다. 한국 주택건설 아닙니다. 네, 그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의 섹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장주 85, 가치주 15, 그리고 가치주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 정도만 보고, 성장주 안에서는 IT 업종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국가로 따지자면 1억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저희는 미국 투자를 75%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5% 정도만 한국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두 국가만 투자를 한다고 치시면. 그래서 여전히 초점은 미국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중은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이미 있으시면 조금 줄이시고 해외 쪽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부담감을 느끼신 게 제 기억으로는요. 2022년 하반기에도 그러셨어요. 환율이 1,200원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오셨을 때 미국 시장 오를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달러는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아서 1,150원, 1,100원까지 떨어지면 지금 환율 대비해서 10% 이상 절 상이 되면 미국 투자했다가 10% 수익이 안 나면 똔똔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투자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지금 1,300원대 중후반인데 1,300원대 중후반이 1,200원대로 갈 확률보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1,500원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의 가계부채 비율,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기에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뭐 인구 구조, 또 금리의 차이 다 계산했었을 때 환율에 있어서는 환율을 결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환율은 같이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종과 종목과 국가를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결국은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거지, 지금처럼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미국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안에서의 자산으로 계산하면 투자할 때가 참 없어요. 일부 대표적인 PB들이 한국 국채를 사라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국 투자의 필수 시대다. 글로벌 투자를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투자가 전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전문가를 통해서 미국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밤잠 주무셔야죠. 매일매일 뭐 샀다 팔았다 하시다가 자기의 이 아름다운 인생을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 잘 맡기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그런 멘탈을 좀 기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